첨일도 이런 것도 되게 쿨하다 생각했어요. 저 그때. 그냥 보면 존박하면 떠오르는 곡 꼴링이에요 일단은. 이 곡으로 얼마 버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정말요? 영입니다. 에이? 뮤직팡 어떻게 된 거죠? 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갈까라는 고민도 조금 했었어요.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시즌2.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음악 유튜버 우키팝 에이 룩삼입니다. 룩삼님. 저희 예. 시즌2하고 노잼머리 됐다고 지금 시청자분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댓글 봤습니다. 노잼머리가 아니라 발라드 머리라는데요. 그니까 발라드 머리면 또 뭐예요? 발라드를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발라드가 욕인가요? 네, 멋있는 건데 발라드 머리가. 저는 발라드 좋아합니다. 발라드 머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노잼머리 돼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 발라드도 유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라면 말이죠. 발라드계의 유잼 보스 슈스케가 낳은 대체불가 보이스 존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또 아는 얼굴 있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때 한 3시간 같이 방송했나? 맞죠. 네, 되게 길게 했어요. 예. 노래도 부르고. 소외감.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그럼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코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던 가수 존박이고요. 제가 애청하던 컨텐츠에 나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잠깐만요. 예. 저 혹시 요거 팩이 조금 눌려서 돌리고 갈게요. 전문 진짜 방송인의 그. 네. 전 끝까지 참고 가거든요.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낑기면 낑기는 대로 그냥 집 가서 이게 뭐야 이러고. 마이크 채워준 사람. 네.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혼자. 욕하고. 그리고 저는 초면이니까 작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정말요? 예, 저희 또 머니코드의 전통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바이닐 선물. 그래서 이게 이제 맥밀러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4호 앨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이 앨범을 이제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유는 존박님 이제 새 앨범 나왔을 때랑 비슷한 시기 들었는데 비슷한 그 심상이 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좀 멋진 남자들. 뭐라 하지? 남자들이라서. 맥밀러랑 같은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요. 반상의 뭔가 슴슴한 유머. 맥과 존. 네, 맥과 존. 같이 떠올려 주셨다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좀 그래요. 저만 항상 빈손으로 온 것 같고요. 저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 질문 보따리들이 질문 보따리. 질문 보따리 질문 좋아요. 보따리들 예, 또 질문 선물로 보따리. 네.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제 음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머니코드는 아티스트와 가장 가까운 키워드들을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네. 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존 앤드류 박성규입니다. 괜찮았나요? 존 앤드류. 네. 박성규. 심혈을 기울이셨네요. 네, 좀 굴려봤고요. 예. 좋은데요? 어쨌든 존박님께서는 좀 특이해요. 삶의 궤적이. 네. 그래서 저희랑은 좀 다르십니다. 네. 이 좀 이민 스토리랄까요? 존박님의 살아오신 그 과정 좀 네. 듣고 싶어요.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5살인가 그때 와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 미국으로 다시 가서 대학교까지 쭉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네. 그럼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막 부모님한테 성질을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제가 성질을 부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랑 울면서 이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서로 좋아했어요. 4학년인데 장문의 편지를 서로 주고 야 이거 너무 받고 애절하다. 그러고 영화죠. 그 헤어졌던 나이 땐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때는 보통 쌍방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쌍방까지는 안 돼요. 보통 일반으로 네. 러브짱 이렇게 네. 가거나 저쪽에서 러브짱 오거나 이건데 쌍방은 너무 애절하다. 네. 다르긴 다르네요. 존박님 음악 들을 때마다 네. 그 사랑에 대한 되게 깊이가 좀 있다고 느꼈는데 4학년 때부터 그치. 저는 사랑이란 거 자체도 몰랐고 초4 때 돌이켜보면 네, 네. 확실히 조기 교육이 좋아. 네, 조기교육이 달라요. 처음부터 네. 그 깊어지니까. 맞아요. 깊어지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쭈고 싶었던 게 그러면 존박님께서는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음악을 접하셨어요? 중학교 때 노래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는 동시에 교회 밴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노래하는 거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무대를 처음 서게 된 거죠.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좀 더 다양한 노래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R&B를 듣기 시작했어요. 뭐 보이스 투맨 앨범을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처음 들으면 따라 할 수가 없는 노래잖아요. 아, 그 형들은 막 엄청난 기교를 부리는데 화장 샤워할 때나 부를 수 있는 곡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음악을 더 한번 들어보고 따라 불러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좀 R&B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질문을 살짝만 바꿔서 네. 어떤 계기로 가수를 꿈꾸게 됐는지? 가수를 꿈꾼 적은 딱 한 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방법은 클래식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으로는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성적이 꽤나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저 노래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을 노래와 그냥 공부 네. 이 두 가지 학위를 따는 5년짜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가수의 꿈을 가졌었죠. 네.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금방 그만뒀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짱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내가 순위권에서 좀 밀리는데 야, 대학교에서도 이미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면 사회에 나가서는 네. 정말 더 힘들겠다 싶어서 몇 달 만에 저는 그 전공을 접었습니다. 근데 그 존박님께서 대학을 아까 클래식 그런 쪽으로 이제 가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그러면 어떤 대중 가수를 따로 꿈꾸신 거예요? 아니면 가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방금 쓰셨던. 가수가 네.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하고 가수?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전까지 제가 팝 가수를 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어요. 동양인이 유명한 가수가 되는 메타인지가 된 거죠. 좀 이 길은 어려울 것 같다. 네, 하고 가수의 꿈을 접었고 나는 이제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교를 휴학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대학교를 휴학한 건 아니고요. 다니고 있던 와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 나가게 마이 갓. 됐어요. 이거 정말 부드럽게 진행이 너무 잘 되는데요? 이거 자료화면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아메리칸 아이돌 때. 그렇죠. 이게 이제 만 20살 때. 와, 근데 그대로세요. 아, 진짜. 아니, 뭔 여러분, 소리예요? 아니, 진짜로요. 네, 이때 친구가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을 간대요. 네. 근데 혼자 가기는 싫으니까 저한테 같이 가자라고 음. 해서 저도 가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을 갈 때 심정도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아, 그래서 네. 오히려 그래 보이긴 해요. 욕심도 여기 두 번째 사진에서 I'm hungry. Is there any food? 진짜 친구 따라온 사람 같아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건 맞아요. 결의를 갖고 온 사람은 음식을 뭐 찾을 겨를이 없는데 Is there more food? 이거는 놀러 온 거예요, 그냥. 아우라가 다르죠. 아우라가 달라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아, 그래서 출연 계기보다도 저는 이제 성적에 좀 놀랐는데 너무나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켈리 클락슨. 거기서 네. 탑 20 안에 들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네. 아메리칸 아이돌 탑 20 안에 들은 그 위상 현지에서 이 아메리칸 아이돌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는데 저희만큼 아, 네. 근데 그때 당시 그건 사실 별게 아니었고 막 현지 레이블이라거나 그 음악 쪽 관련된 그런 데서 러브콜 같은 거는 제로. 제로. 그리고 저는 사실 노래를 그때 잘 못했어요. 어느 정도 버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딱 봐도 일단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리얼리티여도 네. 얘는 동양인인데 노래를 되게 R&B스러운 걸 하고 목소리도 중저음이야. 딱 누가 봐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절대 제 아닙니다. 실력은 에이. 네. 아니었어요. 메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할 말이 없어지네요. 네, 네. Oh, gravity, gravity. See the hell away from me. 자, 근데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9을 끝내시고 거의 곧바로 슈퍼스타 K2에 참가를 하신단 말이죠. 슈퍼스타 K2는 근데 진짜 대한민국을 흔든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예, 이게 인정하시죠, 이거는. 아, 정말 슈스케 2는. 좋았죠, 저 때. 예. 네. 그러면 슈스케 2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덕분인데요. 어, 슈스케 작가님 중 한 분이 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한국에 아메리칸 아이돌과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 1차 합격하면 한국에 뭐 비행기표와 다 해주신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안 했을 텐데 네. 제가 하필 여름에 한국에 올 상황이었어요. 비행기표를 끊어야 돼요. 아, 마침 돈을 굳힐 수 있는. 네네네. 아,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불렀는데
1차 통과를 하고 이제 또 한국에 와서 가수가 됐네요. 그럼 준우승까지 할 줄 좀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1차 통과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할 때 아메리칸 아이돌보다 할만한데 여기? 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한테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요? 아메리칸 아이돌은 떨려서 어려웠고 네. 슈퍼스타 K는 새로운 언어로 노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언어가 왜냐면 네. 그 랩하시잖아요. 쇼미더머니 나가는 거랑 왜 머뭇거리세요? 미국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영어로 랩하는 거랑 네. 상상을 해보자면 아예 다르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첨일도라는 그 것도 생각나요. 나오고 네, 첨일도. 첨일도. 네. 근데 첨일도가 저도 부르면서 네. 이게 바로 틀렸다 이게 아니었어요. 틀린 줄도 모르고. 이거였나? 뭔가 어디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가사를 까먹은 거거든요. 첨일도 이런 것도 되게 쿨하다 생각했어요. 저 그때 그냥 보면서. 힙합. 뭔가. 언어는 내가 만든다. 내가 내 길을 간다 나는. 이 온 국민이 열광하던 이 당시 이때 신경이 어땠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전 국민이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찍을 때는 저희 휴대폰을 다 압수당했어요. 네. 그래서 결승전을 할 때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엠넷 쪽에서 저희를 끌고 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실감을 했죠. 강심장을 거의 납치당해서 갔거든요. 그때 오디션 프로는 공중파 나오면 안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그게 밤사이에 뚫려서 밤사이에 틀려서. 네, 저희 납치해서 꽂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강호동 형님이 좀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와, 그때 실감한 거죠. 이거 강호동이 진짜구나.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방송이 좀 대단했구나. 그러면 인생을 만들어준 프로그램 슈퍼스타 K. 네. 여기서 내가 가장 만족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영어로 노래 불렀을 때. 영어로 노래 불렀을 네, 때. 제가 매주 가요로 막 씨름하고 있던 와중에 영어곡 미션이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꿀잠 잔 것 같아요. 그 숙소 생활하면서 미국 막 힙합 프로그램 갔는데 이번 주 미션은 다이나믹 듀오 노래 부르기. 알겠다. 나 잘래. 그럼 바로 꿀잠이죠. 그런 느낌. 그럼요. 그 곡이 어떤 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었어요. 안 그래도 윤종신이 꼽은 슈퍼스타 K2 최고의 무대를 네. 존박의 Man in the Mirror로 또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Go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맞아요. 거울을 보면서 진짜 생생하세요. 이때 기억이. 이때는 좀 생생해요.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잘 부른 노래는 아닌데 팝곡을 불렀을 때 리듬감 뭐 이런 것에 점수를 높게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아메리칸 아이돌과 슈스케를 동시에 경험하신 분으로서 네. 두 오디션의 좀 차이점을 짚어주신다면?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미국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짧고요. 슈퍼스타 K는 일단 합숙을 해요. 자는 카메라가 화장실 빼고 다 있어요. 아예 다르네. 네. 너무 그래서 다른데요. 이거는 일단 녹화 시간이 무한과 몇 시간 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대신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워낙 몰입하게 되고 네.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팬으로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이 있죠. 빛나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 오랜만에 오디션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정겹고 추억에 잠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존박님께서 슈스케2 준우승으로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올라 러브콜이 이땐 정말로 쇄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려 21곳의 레이블에서 러브콜이 왔다고 하고 네. 근데 이 많은 제안 중에서도 뮤직팜이랑 손을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 많은 러브콜 중에 뮤직팜을 선택했는지 그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당시 너무 많은 곳에서 연락을 주시고 네. 어떤 회사는 당신을 배우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멀티 엔터테이너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이 되게 많았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솔깃했는데 좀만 천천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노래는 좀 하는 편이었지만 한국어도 많이 서툴고 제가 가진 실력보다는 받은 사랑으로 저는 2등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원래 좋아하는 음악을 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이적, 김동률 이 두 사람을 보고 뮤직팜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적 김동률. 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 학교로 돌아갈까라는 고민도 조금 했었어요. 왜요? 조금. 학교 돌아와서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볼까. 왜냐면 지금 너무 모든 게 갑작스럽고 해서. 근데 이제 회사를 고를 당시에 뮤직팜 관계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게 있어요. 네. 제가 혹시 그 가수분들 중 한 분 제가 네. 만나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했는데 어. 김동률 형이 슈스케를 보고 존박 우리 회사에 오면 좋겠다라고 대표님께 말씀을 하셨대요. 저를 모르고 계셨는데 김동률 형이 추천을 해서 제가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동률이 형네 집에 갔어요. 그때 동률이 형이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길은 쉽지 않다. 너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너 좋은 데 나왔잖아. 너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진심이 느껴진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뮤직팜이다.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심이 오히려. 와닿았군요. 뮤직팜으로 너 와 했으면은 존박님이 나 혼자 좀 고민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 막 진심으로 대하니까 진심으로. 여기다. 존박님이 2010년 슈스케 이후에 뮤직팜에 들어가시고 데뷔보다 먼저 한 게 이제 방송 출연입니다. 당시만 해도 탈지상파 출신, 케이블 출신에 케이블 출신. 대한 차별 같은 게 암암리에 있었는데 이걸 깹니다. 이 진짜 생각해 보면 슈스케 출신이 아무리 지상파 활동에 좀 제약이 있다 해도 존박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 저희가 예술이냐 예능이냐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술이냐 능이냐. 존이냐 박이냐. 아 맞습니다. 이거네요. 이걸 노리셨구나. 네. 이거를 사실 PD님께서 사전에 요구를 하셨어요. 아, 네네. 좀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음악인 존박과는 또 달리 이제 원조 말눈광 이미지로 또 큰 사랑을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방송국 놈들 니나니뇨 네. 이난이 엄청난 밈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덜덜이 이미지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존박님만의 그래도 그 예술과 예능 사이의 어떤 활동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20대 때 활동할 때는 그런 기준점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누군가 추천해주면 하고 회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게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기준들이 명확히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까지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위플래시는 예능적으로 내가 커버를 한 거고 내가 하는 음악은 따로 있어 하면서 울타리를 딱 쳤어요. 나는 이걸 완벽하게 해야 돼 라는 욕심도 있고 뭐 이상한 들어오는 거 쳐내고 싫고. 싶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생각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할수 해보자. 있지. 뭐 Why 이런. not? 지금 많이 연락을 하셔야겠네요. 방송 관계자분들이. 맞아요. 지금이 기회네요. 에스파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또 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방송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고민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이런 고민들이 가끔 들더라고요. 네. 난 뭘까? 저 진짜 궁금해요. 룩삼님의 정체성. 게이머의 룩삼도 있고 네, 힙합 래퍼 앨범을 준비 중인 룩삼도 있고. 네. 뭡니까 룩삼님? 음악인, 방송인. 저는 지금은 나는 방송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직업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유연하게 이거는 대중들이 나의 직업을 정해주는 거구나. 네네. 뭐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존박 형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저는 네.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내가 나는 가수야 하는데 앨범도 몇 년 동안 안 내고 계속 방송에서 미친 짓만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가수로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당당하게 가수다. 나는 얼마 전에 2집 정규가 나온 가수고 이게 나의 메인이지만 때로는 방송인, 때로는 희극인, 뭐 그냥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연예인이죠. 굳이 정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특히나 모든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스스로를 막 제한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돼라고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네, 그게 멋있을 때가 있었고. 제가 그래요 저는. 근데 음. 그걸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아, 네. 근데 자기 지금 자신을? 네. 근데 두 분이 하신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아까 룩삼님께서도 그냥 대중이 정해주는 거고 직업은 나는 지금 내가 꽂힌 거 열심히 하는 그게 그냥 일인 것 같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앨범보다 밈이 더 많지만 독보적 보이스를 지켜온 가수 존박님. 이제 그 레어한 앨범 이야기 어허. 진득히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존박과 정박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존박님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발라더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식의 그런 전통 발라드보단 팝에 가까운 음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존박님께서 정의하는 자신의 음악, 팝 음악이란 무엇인가 말해주신다면. 뭐 재즈, R&B, 소울, 블루즈가 섞인 가요, 발라드 다 섞은 짬뽕의 팝 모르겠네요. 장르. 좋은데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른 것은 그루브인 것 같아요. 그 정박을 제가 몸이 거부를 해요. 저는 일단 뭔가 이 리듬이 달라야 돼요. 근데 저는 이 그루브가 목소리에도 좀 탑재돼 있고 그리고 그런 음악에만 노래를 편하게 부르다 보니 네. 그루브가 다른 음악이 저의 팝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존박님 노래를 들으면 개인적으로는 존 메이어 많이 떠오르고 아, 네. 그러니까 다 좋아합니다. 존이에요. 존 메이어, 존 메이어. 존 레전드 생각도 많이 레전드. 나고 그 노라 존스 이런 분도 떠오르고. 존스 또 존. 있네요. 그렇네요. 근데 노라 실제로 존스. 제가 예. 그 세 가수의 앨범들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오. 고등학교 때부터. 존 레논은 안 들으세요? 비틀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존 레논이에요. 저는 폴보다는 존의 근데 음악 그거는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존 레논의 좀 그 야생적이면서 연약한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초기 존 레논 보컬 보면 진짜 거칠게 하잖아요. 막 야생 믿고. 그래서 본인 노래와 앨범 안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 존박하면 떠오르는 곡 Falling이에요. 일단은 Falling. 많은 대중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곡이 당시 기준으로는 대중적으로 막 잘 먹힐 만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전 의외였죠. 이런 그쵸. 곡이 나온 건. 여기서 내신 그 창법들이 네. Falling이란 거에 맞춰져서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네. 낙하하는 이렇게 여린 느낌도 나고. 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이유가 좀 변태 같은데 궁금한데요. 존박 말고 못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존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이 노래가 망할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대중적인 스타일이 아님에도 큰 성공을 거둔 이 곡의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네, 이 곡은 영국의 마마스건이라는 팀의 리드 앤디 플래츠가 작곡을 한 곡이고 제가 작사를 서툰 한국말로 어떻게든 붙이고 녹음을 했는데 괜찮은데? 하고 갑자기 타이틀이 돼버린 뒤늦게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곡이었는데 존박님은 항상 이 계획이 없었던 게 또 터지는 약간 진짜 내추럴한 라이프예요. 네. 내추럴 라이프. 온 국민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정말 이 곡은. 네. 그러면 이 곡으로 얼마 버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는 계실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정말요? 정확히 알 알고 계세요? 수밖에 없는 게 네. 0입니다. 에이? 제가 받은 건 뮤직팜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절대 뮤직팜이 저한테 돈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조금입니다. 네. 네. 이 곡이 좀 특이하게 제가 정산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앨범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작권은 마마스건에 전부 있어요. 제가 새롭게 가사를 붙여도 저작권은 그쪽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저작권도 안 받고 음원 정산도 안 받은 곡입니다. 그럼 그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근데 그래도 얻은 게 더 많지. 그럼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저는 제대로 된 곡을 만났다는 게 훨씬 중요하지. 돈 욕심이 있었으면 제가 다 작곡 작사해서 냈겠죠.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Falling이 이제 존박님께서 처음 작사하신 곡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 곡 외에도 대부분의 곡에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발매한 정규 이제 PSST 이전까지 하나뿐이었잖아요. 이번에 내신 게 정규 2집이고 외부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존박님이 앨범에 대한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분인가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혹시 맞을까요? 네.
근데 그게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장인 정신으로 하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기에는 나 좀 창피해 이런 마인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대중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존박님은 꾸준히 계속 음악을 만드시고 과정의 연속이었다. 네, 그래서 11년이 걸렸다. 네. 이외에도 음악적 시도도 이번 앨범에는 좀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PSST의 첫 번째 트랙인 블러프는 사실 대놓고 재즈 트랙이거든요. 네. 존박님 음악 들으면 세련되지는 기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네, 좀 근사한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꽤 재즈하지만 예. 그 맛에 또 듣는 거죠. 예. 이거 1번 트랙으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이 앨범 딱 스포티파이에서 맨 위에 딱 누르면은 딱 이렇게 시작하는 이 느낌. 어쨌든 조망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굉장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정규 이제 PSST가 어쨌든 나왔고 네. 지금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녹화 날인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올해 한대음 최우수 팝 음반 부분을 이제 노미네이트 되시잖아요.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또 이런 게 궁금해요. 한국 음악 시장에서 뭐 이제 장르 음악 그 중에서도 블루스, 재즈, 포크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비주류라는 인식이 또 강하고 실제 맞기도 하고. 근데 존박님께서는 꾸준히 되게 뭐 블루지한 음악도 하시고 되게 음악에 재즈도 많이 가미하시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존박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도 블루스, 재즈, 포크가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밴드 붐이 왔듯이. 네.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유는 뭘까요? 블루스 재즈는 너무 좀 외국 음악 네.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미국은 훨씬 넓고 사람이 많으니 다양한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 거죠. 미국의 인디 뮤지션들은 조그만 우물을 파도 그게 자기 거면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게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네. 음악 활동을. 네. 넉넉히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시장이 훨씬 작다 보니까 인디 시장이 어렵고 네. 돈이 되는 음악을 만들려는 기획사들의 행보가 음악 시장의 양극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하지만 음악은 다채로울수록 발전하잖아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다. 백종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네. 음식점도 정말 고퀄리티 음식점이 있으면 약간 B급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야 결국 음식의 발전이 있고 하이엔드도 같이 발전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게 발전에는 좋다라는 얘기인데 음악도 저는 요즘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의 음악인들이 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갖고 나가는 게 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이런 음악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길,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꿈꿀 수 있는 네.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저도 막 어떤 장르에 뭐 대중적인 붐이 온다 뭐 이런 그 말 자체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꼭 뭐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맞아요. 서울에서도 꽤 뭐 재즈 공연 같은 게 아주 많진 않아도 그게 항상 꾸준히 열리더라고요. 좀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붐이 오기를 뭐 기다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찾아서 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인터뷰에서 존박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거에는 대중성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셨다. 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제가 만약 존박님이라면 유명세도 있으니 작정하고 히트곡 만들어 보자. 한 곡 일단 히트곡 뽑고 그 다음에 뭘 하던 하고 이런 욕심이 저 같으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뭔가 욕심보다 이렇게 음악성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컴플렉스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컴플렉스. 저는 이적, 김동률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히트곡, 인기 이런 거는 사실 슈스케 때 조금 맛봤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겠다 싶었어요. 나는 형들처럼 오래오래 잘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컴플렉스. 네, 네. 역시 일찍 놀아봐야 늦바람이 이제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 정말 그런 맞아요. 인기도 일찍 맛봐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존박님은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대하고 계신지. 히트곡이요. 이제 한 번 갔다 왔다. 증명했으니까. 증명했으니까. 이제 놀아보자 또. 히트곡. 내려놓고. 우리 다 재밌을 수 있는 재밌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히트곡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팬분들이 원하던 아니면 뭐 동네 형이 야 내가 노래방에서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나만 만들어 주라. 뭐 그런 곡이라든지 이제 여유가 생겼죠. 근데 되게 음악적 행보가 올바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잘 되게 잘 돼 있어요. 1번, 2번, 이상적이에요, 3번이 안 꼬여 있는 느낌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We'll go out to the vista. 내 손을 잡아 let me be your guide. Don't be shy. Take a trip on the weekend. 꼭 보여주고 싶었던 my secret spot. 그래서 오디션 호황기부터 불황기, 지상파, 종편, 유튜브까지 정말 모든 장르를 넘나들고 계신 존박님인데 어떻게 함께 새로 나올 아티스트들과 늙어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깊이 있는 프로라서 저희가 아, 글쎄요. 저는 좀 더 쉽게 바꿔드릴까요? 질문.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할아버지 존박의 목표는? 일단 노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죠? 뭐야? 그럼 뭘 하고 있나요? 할아버지 존박 할아버지 씨는? 때까지 왜 해요? 할아버지 때는 나도 쉽시다 좀. 그러면 네, 그때 저는- 존박은 뭘 하고 있을까요? 육성을 한다던가 그런 건가요? 네. 오.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즘 제가 동률이 형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많은 후배 가수들한테 디딤목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은 근데 많은 후배 가수들의 팩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악 DNA에 남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오래 남는 법은 히트곡입니다. 올해 힘내봅시다. 노래는 후배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노래는 명곡은 후배들보다 내가 육성한 이게 후배들보다 맞다. 내가 더 틀렸네. 오래 산다. 히트곡이었네. 히트곡이 가장 오래 사네요. 저작권은 3대가 간다. 내가 간다. 예술인이자 예능인 만능 엔터테이너 존박님과 함께 몇 마디 나눴더니 벌써 공식 질문 타임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 머니코드의 공식 질문이죠. 존박님을 어떤 궤도에 올려준 사건 혹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다준 음악이나 앨범에 대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존박의 머니코드는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표정 연기 저는 느꼈어요. 딱 네. 잡아줄 수 있게. 그 도전인 것 같습니다. 보자. 도전이 근데 정말 무모할 때도 있고 실패할 걸 각오하고 할 때도 있지만 뭐든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2번이나 겪었고 네. 음악도 내가 스스로 만들 줄 몰랐는데 그것도 일단 도전해보니까 내게 생기고 네. 그래서 저의 머니코드는 계획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몸으로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 이 대답도 저희 이제 앞으로 머니코드 나오실 게스트분들이 되게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음악에 한정한 대답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네. 도전이다라는 대답은 좀 진짜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눴던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또 싹 정리가 되는 답이었고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오디션 열풍의 주인공, 온갖 유행을 선도하신 만능 예술가 존박님과 진득한 음악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루키팝과 같이 해서 어떠셨나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저도 정말 안방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고 네. 너무 반가웠고 네. 또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머니코드 시즌2 많은 사랑 주세요. 네. 주세요. 많은 주세요. 사랑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구석 리스트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시즌2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레이전드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